다음은 국제보건과 젠더 이슈에 대해서 경희대학교 신현숙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보건과 젠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경희대학교 신현숙입니다. 어려운 주제였어요. 사실은 제가 늘상 하고 있는 연구와 그리고 늘상 하고 있는 그런 개발협력 사업에서 엄청 중요하게 다뤘어야 되는 그런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지금 저술에 참여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좀 각성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국제보건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글로벌 헬스라는 그런 영문 표현을 쓰는데요. 인터내셔널 헬스나 뭐 다른 어떤 여러 용어들과 많이 우리가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지점은 이게 오늘날의 세상이 뭐 대한민국, 미국, 키르기스탄 어떤 나라들의 경계가 더 이상 좀 무의미한 그런 보건 문제가 많고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들도 사실은 나라를 넘어서는 그런 초국적인 결정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 오늘날의 지구의 어떤 건강 문제들은 조금 더 협력적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보건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이제 이런 현재 지구상에서 인간들이 가지게 된 건강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다양한 연구 활동이나 활동, 실천 활동 등을 우리가 국제보건이라고 말하고 이제 있습니다. 국제보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계속 오늘 아마 이제 마지막 유미 선생님까지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건강의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습관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면 아니면 뭔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허약한 체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를 더 이상 하지는 않죠. 많은 그런 현재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건강들이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누구랑 교류하고 있느냐, 어떤 상태이냐, 내가 어디서 어떤 나라에 살고 있냐조차도 사실 뭐 일례로 제가 대한민국에 살고 태어난 여성이기 때문에 제 수명은 어느 정도 제가 특별히 다른 어떤 그런 예외적인 변수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얼마 정도까지는 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텐데 제가 개발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키르기즈라는 중앙아시아 국가에 살고 있는 제 친구는 저랑 같은 50대 나이대였을 때 앞으로 기대 여명이 한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라고 생각해야 되고 저는 그래도 앞으로 꽤 몇십 년은 살겠지라는 기대를 너무 당연하게 가지는 게 건강의 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현재 우리가 어떤 뭐 암이나 아니면 오늘 다룰 많은 어떤 그런 건강 문제들과 관련돼서 이러한 질병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 질병이 가지는 의료적인 어떤 그런 가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명을 잃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이 어떤지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포함한 개념이 질병 부담 이라고 하는 개념일 텐데 이제 국제보건에서는 질병을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진단적인 그 가치로 생각하지 않고 그 질병으로 인한 어떤 그 사람의 삶의 전반적인 그런 가치들까지도 가치 계산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보건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전통적인 주제는 아동 건강이나 그다음에 감염병, 비감염병, 상해 어떤 그런 그 보건학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국제보건에서 주로 관심 있게 다루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국제보건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할 때는 개발협력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ODA라고 하는 개념하고 많이 좀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희가 저술한 책인데요. 여기서 조금 그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인간 세상을 어떻게든 조금 더 문명화시키고 조금 더 개발해보고자라고 하는 게 국제 개발에 해당할 거고요. 그 국제 개발에는 여러 가지 그런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그 정부에서 공적으로 퍼블릭
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NGO를 포함한 민간 단체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도 또 이제 보건이 있고 교육이 있고 농업이 있고 경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보건이라는 개념은 엄밀하게 말하면 국제개발, 개발협력이라고 하는 그런 그 큰 범주 내에서 한 분야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조금 국제보건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왜 젠더 이슈를 따지지라고 할 때, 오늘 저희가 지금 간호학과 젠더에서 다룰 내용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여성과 아동 이런 취약 집단의 어떤 젠더만 성별만 따지자라고 하는 건 아닐 거고, 양성평등에 관련된 그리고 젠더 포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지만 국제사회에선 여전히 아직은 여성이라는 그런 성 자체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약자에 있을 수밖에 없고, 지난 3년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러한 현상은 더 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젠더 포용성과 함께 기존의 페미니스트들, 여성주의자들에 의해서 했던 어떤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전히 지금 21세기 지구상에는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 일례가 이제 제가 아주 고대의 전통 이라는 것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에 있는 차오파리라고 하는 거는 일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21세기 2021년, 2024년에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관습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네팔의 지역들에서는 여성이 월경 생리를 하는 기간 동안 7일 동안은 불경하다고 해서 심지어 가축도 소도 만지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아예 금해서, 그래서 이런 약간 돼지우리 같은 이런 그 우두막에 거주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위생상 그런 시설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서 생리 기간 중에 독사에 물려 죽거나 아니면 너무 추워서 불을 피우다가 연기에 질식해 죽는 많은 사례들이 2021년, 22년에도 여전히 보고되고 있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이고요. 알라카추는 제가 늘 지금 그 개발협력 사업을 10년째 하고 있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베트남의 몽부족 여러 또 나라들에서 여성과 결혼하고 싶을 때 납치 결혼 풍습인데요. 조혼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그런 그 조혼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2021년에 보고됐던 신문 기사에 여전히 4명 중 1명이 납치 결혼을 알라카추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 여성이 뭔가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납치당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면 수치심에 그냥 죽거나 아니면 그대로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부모님들 가족들이 여성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가족의 수치이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사실 옛날부터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조금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그 사회에서 늘 여성과 어린이 건강 모자보건 사업을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문화와 사고관을 가지고 우리들을 보고 있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봤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브라이트 키르기스탄이라는 그런 사업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이제 키르기스탄 지역에서 한 10년 정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 개발협력 사업을 도우면서 시작했던 지는 보니까 올해가 딱 20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발협력 국제보건과 젠더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고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대표성을 가지고 발표할 수 있을 정도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늘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 취약 집단이다 보니까 어린이와 여성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개발협력 현장에서 사실 가만히 이제 반출을 해봤더니 주로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들을 어떻게 하면 좀 프로모팅할까라고 하는 게 주요 관심사이긴 했지만, 거기에 항상 이제 이렇게
체험적으로 깨달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여기에 아버지가 끼지 않으면 그리고 가족이 끼지 않으면 실제로 이게 현실화될 수 없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늘 강조했던 건 저희 브라키리스탄 사업에서도 굿 페어런팅, 즉 양육을 어떻게 함께하는 양육을 많이 강조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젠더 포용성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많이 맞닿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번 그 동안에 이렇게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반출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국제보건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 팬데믹과 5년마다 거의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지금 뭐 어저께 그저께도 뉴스를 보면, 국제 뉴스를 보면 이제 뭐 그 어느 지역이죠, 기후 위기로 인한 엄청난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제보건 현장에서는 건강 불평등이 어느 때보다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건강 불평등이다라고 말하면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정의하고 있는 건 사회적, 인구학적, 경제적, 지역적 요인에 따라서 인구 집단 사이의 건강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를 이제 얘기할 텐데요. 그러한 건강 불평등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 이건 또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건강 형평성이라는 개념을 지금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유엔에서 잡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그 건강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즉 인구 집단 간에 불공평하거나 피하거나 고칠 수 있는 건강 격차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건강 형평성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실제로 고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점점점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다시 생각해 보면 인간의 기본권, 건강을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할 때 인간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굉장히 전 세계가 같이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보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기술적인 어떤 진보도 필요하고, 백신 개발이라든지 여러 테크놀로지의 개발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책이 개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의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개발협력의 공적 영역에 놓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오늘 지금 생각해 볼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는 결국은 이런 공적 개입,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우리가 젠더를 따져야 되나라고 할 때, 실제로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젠더에 민감하게 뭔가 이런 부분들을 접근한다면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개발협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아마 이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그러니까 새천년 개발 목표 MDG 이후로 이제 우리가 MDG에서 놓쳤던 많은 것들을 밀레니얼 이후에는 좀 이제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2015년에 SDG 17개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그 중에 사실은 5번째 목표에 해당하는 게 성평등이고, 여기에서 성평등은 이제 엄밀하게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은 취약 집단인 여성의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냥 그 개발 목표 하나, 그 5번째 목표 하나로 하기에는 너무나 범 분야에 다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제보건을 할 때도 저희가 이제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매년마다 보고서를 쓸 때마다 늘 범분야 이슈에 대해서 따지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젠더 이슈를 우리가 얼마나 감성 있게 개발협력 사업에서 다뤘느냐, 그리고 뭐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너십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들을 다루는데 그 범분야 이슈의 첫 번째가 사실 젠더 이슈였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보고서 쓸 때마다 늘 그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SDG 17개를 보면 거의 모든 분야의 범분야 이슈로 젠더와 관련되는 개발 목표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로컬에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런 개발협력의 주체로서의 저 스스로는 많이 놓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2024년 현재 지금 이제 국제보건 젠더 현황을 잠깐 보면 제가 앞서부터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2017년에 데이터를 봤을 때 2017년에 태어난 여아는 남아보다는 평균 4년을 더 오래 사는 걸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에 태어난 저와 그다음에 저랑 동갑인 다른 나라에 태어난 다른 사람은 기대 수명이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이나 팬데믹 때문에 정말 많은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훨씬 많은 사망률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위험한 직업에 남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남성의 사망률은 또 이제 굉장히 또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여성과 소년은 오래 살지만 좀 더 건강하지 못하게 많은 만성 질환에 고통받고 그리고 임신의 합병증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잘못된 관습들로 그 피해를 받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인포그래픽에서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충격적인 건 한 30%의 여성들이 특정 국가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남편이 어떤 이유가 있다면 자기를 때리는 게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제 사실 그 나라 중에 하나가 키르기스탄이기 때문에 저도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뭘 했지라는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여성들이 이제 여성과 남성들의 어떤 그런 그 직업을 봤을 때 특히나 보건의료인으로 일하는 국제보건 현장에서 보건의료인으로 일하는 많은 그 상급자들이 남성들이고 여전히 여성들은 하위직에서 대다수의 그 인력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니어 롤은 맡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격차들을 여전히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걸 유엔에서 계산해 봤을 때 앞으로도 경제적인 성격차 해소에는 217년은 더 걸릴 거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그냥 그 상태로 답보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도 이제 SDG들이 얼마나 해소되고 있냐라고 하는 15년과 20년, 5년간의 격차를 좀 보더라도 아직 그 일반적으로 많이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을 볼 수 있고 이 표는 이제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우리를 슬프게 했던 표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그동안 인류가 너무나 노력해왔던 많은 그런 젠더 이슈를 포함한 그런 그 활동들이 실제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그 보건의료인을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그 백신에서의 어떤 형평성 그리고 많은 남녀 차이 성차가 가져왔던 많은 부분들이 거의 가운데 그 부분이 젠더 블라인드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되면서 인류가 많이 후퇴하는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들이 많이 후퇴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일례로 이제 실제로 코로나19 유행 결과로 그동안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자보건에서도 여성들이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이제 이전 시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어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브라이트 키르기스탄 팀도 저희 그 팀장으로 일하고 있던 굉장히 엘리트 키르기즈 청년이 아이를 낳으면서 사망하고 또 같이 일하는 간호대학 학과장이 코로나19로 사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그 국제보건 현장에서 다양한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이 이제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SDG에서 이제 2030년까지 우리가 어떻게든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과정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왔나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조금 저도 공부를 하면서 잠깐 좀 되짚어 봤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 각성하기 시작한 것들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유엔에서 이제 젠더 담론이 전반적으로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그러면서 75년도에 멕시코시티에서 제1차 여성회의가 열리면서 이때 우리가 글로벌리 성평등을 어떻게든 좀 추구해 봅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얘기가 되면서 OECD 국가들에서 2019년에 페미니스트 여성주의 그 외교 정책들을 사실은 여성만을 위하자의 개념도 아니겠죠. 어떻게든 지금 많이 소외되어 있는 그런 약자로서의 여성성을 조금
배려합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됐고, 그리고 젠더 분야 개발 협력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됐었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OECD 개발 원조위원회 OECD 넥에서 성평등 네트워크 젠더넷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도 지금 이제 젠더넷의 여러 지침을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걸 강제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게 개발협력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요소로 집어넣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마다 보고서 쓸 때마다 우리가 이런 개발협력 사업을 하면서 국제보건 사업을 하면서 여기서 젠더 감수성을 얼마나 우리가 준수했나, 그리고 놓친 게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매년마다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더라도 사실 근데 이제 고백하고 싶은 건 그거를 맨날 연마다 그냥 통과 의례로 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이제 이번에 좀 반성했던 부분들이고요. 비단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젠더넷에서 이렇게 예를 보면은 그 옥스팜이라고 하면 영국에 굉장히 그래도 굉장히 유수한 그런 NGO에 해당하는데, 영국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NGO 중에 하나죠, 옥스팜이. 근데 IT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하면서 그 개발협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그 성착취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전체 개발협력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성착취나 학대, 희롱을 종식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젠더넷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그 결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 때 늘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준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각성된 상태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이런 합의를 어떻게든 하는 그런 그 결과로서는 굉장히 열매로서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주류에 대한 부분은 뒤쪽에 또 이제 유미 교수님께서 좀 다루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그래도 이제 진보적으로 모든 정책이나 프로그램,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개발협력 사업 이런 부분들의 성평등 관점을 반드시 그 기반에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작된 게 95년도에 4차 여성회의, 세계 여성회의, 북경에서 열렸던 베이징 세계 여성대회에서 성주류화가 행동 강령으로 채택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하는 모든 어떤 국제적인 그런 협력 사업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저희가 이 과학기술총연합회에서 젠더혁신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기술 젠더혁신을 표방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간호학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 어떻게 하면 젠더 포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고, 그리고 저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도 개발협력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과정에서 꼭 그 취약 그룹으로 여성과 아동 이게 늘 언급되지만 여전히,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 후에 더 고착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여전히 다른 어떤 성차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양성이 그 평등하게 잘 이렇게 반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좀 각성을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제 개발협력, 특히나 그 중에서 공적 원조 중에서 한국에서 하고 있는 공적 원조 사업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하고 있는 원조 사업에서 우리가 얼마나 젠더 이슈들을 잘 담고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최근에 이제 잘 정리한 그런 보고서가 그 제출이 됐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 가장 좋은 건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마다 우리가 항상 모든 개발협력 사업에서 우리가 얼마나 젠더에 민감하게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나라고 하는 걸 평가하지만, 그 무수한 그런 보고서의 내용들 중에 모든 파트에서 범분야 이슈로 젠더를 다루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예를 들면 키르기즈에서 납치 결혼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범사회적으로 어떻게든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어떤 문화를 바꿔나가는, 그리고 잘못된 관행을 문화로 인정하지 않게 하는 그런 그 특정 활동들, 즉 그런 젠더 혁신을 이뤄내는 것들을 실제로 진행하는 개발협력 사업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범분야 이슈로 가 있다
보니까 중요한데 그렇지만 아무도 그거를 주로 다루지는 않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이런 공적 원조 사업에서의 문제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실 국제보건과 젠더 이슈는 서로 많이 교차되고 얽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젠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젠더 민감성을 키우면 키울수록 실제로 그동안 국제보건 현장에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의외로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보건의료인의 직종, 저희는 간호사들이기 때문에 키르기즈에서도 지금 저희 이제 우리나라 교육부의 지원으로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주로 그 보건의료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낮은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이 많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고 이들의 어떤 의사결정이 존중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키르기즈의 전반적인 보건의료가 굉장히 낙후돼서 아이를 낳다가 많은 여성들이 사망해야 되는 그런 보건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보건의료인의 직종 안에 있는 어떤 젠더 이슈를 해결하고 거기 안에 있는 그런 의사결정의 어떤 파워를 바꿀 수 있나,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성할 수 있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제 이 국제보건 젠더 이슈에서 좀 다루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 보건의료인들의 를 이루고 있는 특히나 모자보건 인력 안에 어떤 젠더 이슈들은 없나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자보건 여성아동 청소년 건강 측면에서 개발협력 안에 주로 이제 그 쟁점들은 사실은 이제 조혼의 문제,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아이들, 지금도 제가 도저히 숫자를 외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여성 소녀들이 그 18세 이전에 어린 나이에 10대 때 강제로 결혼을 당하고 있고, 더 끔찍한 거는 결혼을 당하는 여성 아이들 중에 특정 종교 중심이긴 하지만 또 상당수의 많은 여성들이 성기가 절제되고 할례라는 의식으로 성기가 절제되고, 그리고 뭐 정절을 강조하는 문화 때문에 성기가 절제되는 그런 문화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안라카추와 같은 납치 결혼이 어떤 그런 정당한 문화라는 이름으로 악습으로 지금도 관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각 국가들에서 유엔의 압박에 의해서 다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일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승인되고 그리고 괜찮다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 감싸주고 이렇게 감춰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그런 개발협력 현장에서 여전히 뭐 그 예방접종이라든지 정신건강 부분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젠더가 좀 민감하게 고려돼야 되는 많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금 더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의료 인력의 젠더 이슈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저희는 이거 간호학에서는 좀 더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의료 인력 안에 있는 히든 아젠다, 즉 여기 안에서의 어떤 파워 게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누가 특정 직역이 조금 더 월급을 많이 갖고 특정 직역이 뭔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보건의료에서 좀 유능한 보건의료를 전 세계가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조금 그 형평성 있는 정의로운 의견들이 개진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잘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안에 다른 어떤 이슈, 다른 어떤 요소들 때문에 의사결정의 채널이 막히고 그리고 뒤집히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실제로 보건의료 인력의 젠더를 중심으로 젠더 렌즈로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이러한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남성들의 어떤 더 적합한 그 메일 프렌들리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다양한 부분에서 그런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격차들이 이제 더 발생하고 있고, 또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다양한 어떤 그런 폭력들도 이런 이슈들을 좀 더 민감하게 봐야 되는,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하는 게 개발협력 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해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미 이거 하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못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전히 이거는 이제 계속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뭔가 사실은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소하기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문화를 그리고 인식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다면적인 문제이면서 여전히 범분야 이슈로 중요하게 다뤄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이 자체를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좀 초점을 맞춘 그런 일들도 활동들도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이제 제가 늘 보고서에 쓰는 범분야 이슈 할 때 항상 우리 프로젝트는 젠더를 이만큼 고려하고 그리고 그걸 감안하고 있습니다라고 늘 쓰지만 사실은 굉장히 각성되지 못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저술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강력하게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좀 더 젠더 혁신적인 포용적인 관점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해야지라고 하는 부분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영역으로 접근하는 것에 조금 이렇게 유연성을 좀 더 가져야겠다.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이제는 너무 지루하지 않나 생각했던 인식 개선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구나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한국이 그래도 우리가 뭐 약간 가짜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ICT가 굉장히 강화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라이즈된 세상에서 그게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젠더 편향을 가지게 하지 않도록 좀 더 이게 포용적인 그런 그 분야로 발전할 수 있게 우리의 강점, 한국의 강점을 좀 더 강화시킨 그런 개발 협력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아주 열연해 주신 우리 신현수 교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